녹음할 수 있어. 그러면 소리가 좀 듣기가 괜찮다. 뭐 이걸로 들어도 뭐 소리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들으려면은 미리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자,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빠르게 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문학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언어예술이라고 얘기를 했고, 국어에서 중요한 거는 개념 정리, 용어 정리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어는 이해 과목인 거야. 그래서 언어는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하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이때 아름다움은 인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죠. 문학이라고 하면 말과 글을 갖고 인간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게 문학입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문학은 구비문학이라고 하고 구비라는 말은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다는 뜻이었어. 자, 글로 하는 문학은 기록문학이고요. 글로 써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구비문학에는 설화가 있었고 혀설자의 이야기 화자라는 얘기야. 여기에 신화, 전설, 민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신화, 전설, 민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 이야기 형태로 많이 보고 듣고 또는 뭐 동화책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기록문학은 자 한문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국문문학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의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문학을 장르상으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학을 크게 둘로 나누면 운문문학과 산문문학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문문학은 뭐냐? 운율이 있는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운율은 리듬, 가락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바로 시와 시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이 리듬과 가락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반복해서 만든다. 그럼 무엇을 반복할 거냐? 글자 개수 반복하는 거 음수율, 그 다음에 의미 단위 반복하는 거 음보율, 그리고 글자 위치 반복하는 의미율 요 세 가지가 있었죠? 요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수율, 음보율, 의미율. 그리고 시어도 반복하고 시구도 반복하고 문장도 반복하고 연도 반복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 이것이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산문문학은 뭐냐면 줄글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쭉쭉쭉쭉 써 나가는 방식이 줄글문학이고 여기에 소설, 수필, 비평 요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런 형태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구분이 되고 운문에는 시와 시가가 있다. 산문에는 소설, 수필, 비평이 있다. 자, 요거는 형태 글을 어떻게 쓰느냐, 글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도 문학을 분류를 하는데 그럴 때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그 다음에 교술갈래 이렇게 구분을 한다. 자, 서정갈래는 시 생각하면 되고요. 서사는 소설 생각하면 되고 극은 뭐 희곡, 뭐 시나리오, 그다음 뭐 인형극, 뭐 탈춤 등등 이제 공연하는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술갈래는 경험, 글쓴이의 경험이 들어가는 것을 교술갈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 자, 글이 쓰여져 있는 작품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운문이냐 산문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리듬이 있느냐 아니면 줄글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는 내용에 따라서 정서 표현했느냐 이야기 표현했느냐 아니면 극 형태냐 아니면 경험을 드러냈느냐에 따라서 서정서사 교술갈 이렇게 구분이 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워. 왼쪽에 있는 걸로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요걸로 배워. 서정서사 교술갈래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갈래 양상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시의 개념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였죠. 시 분류법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쵸? 그래서 시를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고 형식은 시가 쓰인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거는 글씨라고 했을 때 바로
자유롭게 썼으면 자유시, 줄글로 쓰면 선문시, 정해진 형태대로 썼으면은 정형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자유시와 선문시는 리듬이 내자율 안에 있는 리듬이란 얘기고, 정형시는 자, 줄 맞춰 썼기 때문에 리듬감이 바깥으로 드러낸다. 외형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용으로 구분할 때는 자,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그랬고,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서정은 정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정서는 기분이야. 화자의 기분이 주로 노래한 게 서정시. 서사는 사건을 노래한 시인데 이거 안 배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극시는 화자가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연극 대본처럼 대사를 주고받는다. 그것이 극시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안 배운다. 그래서 니들이 보는 시는 99%가 서정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는 시는 100% 서정시고, 1학년 2학기 때 중세국어 배울 때 여러분들 그 악장 그 가사 하나 배우는 거 있어요. 뭐였더라 게 뿌리 깊은 나무. 네, 그거는 서사시입니다. 그거 하나 서사시고 나머지는 다 서정시라고 생각하면 돼. 서사시는 길어서 안 배운다 얘기를 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배울 때 원래 그게 용비어천가가 125장이거든. 한 2개밖에 안 배워. 1장, 2장 정도밖에 안 배워. 그래서 서사시는 여러분들 안 배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서정시라고 보면 된다 얘기를 했었다. 자, 그래서 시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정서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정서는 직접 제시 또는 간접 제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은 화자가 직접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 뭐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뭐 외롭다 등등등. 간접은 이제 분위기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정서를 찾았으면 왜 그런 정서가 나왔을까? 그거 이유를 여러분들이 내용상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기법 정리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표현기법은 문학 표현기법 많은데 6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 먼저 비유법, A라는 대상을 B라는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직유, 은유, 무인, 환류, 대유가 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의인은 사람처럼 대하는 건데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도노법 쓰는 경우, 누구누구야 부르는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신체 일부를 빗대는 경우, 감정을 빗대는 경우. 뭐 우리 집 개가 웃는다,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뭐 지구가 숨쉰다, 산이 다가선다 라고 말하면 환류법이었고, 대유법은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그쵸? 그래서 뭐 무궁화 삼천리 하면은 뭐 우리나라, 우리 민족,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반도 전체 이렇게 됩니다. 고전 시가에서 대유법 상당히 많이 씁니다. 뭐 강산, 그다음 뭐 강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다 자연을 의미한다. 자, 대꾸법 있었죠. 공지문대 콩나고 파시문대 판난다. 그치? 그래서 비슷한 문장 방식 한 번 더 연결해줘서 표현하는 방식이 대꾸법이죠. 대꾸법을 쓰는 이유는 운율 형성을 위해서, 그리고 의미 강조를 위해서 대꾸법을 쓴다. 역시 고전 시가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즐겨 듣는 노래도 대꾸법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반어법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어법은 상황에 반대되는 말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교우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맛 없는데 맛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 예쁜데 예쁘다고 또 해줘야 돼. 그치?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역설법은 문장의 논리 모순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긍정문하고 부정문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렇게 쓰는 것이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서리법도 있었죠. 그렇지 않니? 재수없지 않니? 맛있지 않니?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방식이 서리법이었다. 왜? 소율이 이거 많이 써? 많이 쓰는구나 너. 자, 그리고 도치법도 있었죠. 문장의 순서나 단어 순서를 바꿔주는 거.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어떤 의미 강조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 정의표라고 얘기를 했고, 심상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코끼리 똑같은 말, 이미지 똑같은 말, 감각. 자, 그래서 시에서 심상을 쓰는 이유는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심상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래서
어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다음에 공감각 이런 것들 나오면 반드시 체킹을 해내야 되겠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거 했고 그다음에 작품 2개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세 번째 작품 보도록 해볼까요? 독해 적용 3 보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 괜찮니? 오늘 늦게 왔어? 왜 없어? 네. 왜? 그 먹었냐? 드리자마자 어? 이거 바로 나오는데 이거 잃어버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벌금 걷어야 돼. 그치? 벌금 걷어서 로또 사야 되겠다. 예. 로또 맞으면은 놓아줄게. 맞으면. 폴더에 또 껴두세요, 여러분들. 폴더 없는 사람. 폴더 줄게. 폴더.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만히 있다. 나 월요일 가고 목요일 가고 학교 안 갈 거야. 그리고 방어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늘 목요일. 그래서 끝나고 놀아야지 애들이랑. 오늘 폴더 없는 사람? 내가 생각보다 독하지 않아. 이거 껴놓고 잠깐만. 자, 감사합니다. 자, 보자. 세 번째 작품 적용하겠습니다. 윤동주 서시. 원래 이 제목부터 보라고 그랬죠? 이게 시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안 보고 시에서 제목 안 보고 넘어가면 50%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배고프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놓기를 점. 자, 여기 마침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 분석할 때는 한 문장씩 끊어서 분석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진 거야.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게 소망이죠? 예, 시작하자의 소망입니다.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고 하늘을 우러러. 자, 그럼 하늘은 뭡니까? 어떤 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겠다.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도덕 기준으로 그냥 적어 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 자,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네. 자,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뭐에 괴로워했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 그 얼마나 작은 거야,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잎사귀에 바람이 불어요. 그럼 잎사귀가 살랑살랑 흔들리겠지? 그거에 부끄럽대. 그거에 괴로워했대. 자, 직접 정도 나왔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 화자는 작은 것에도 상당히 괴로워하는구나. 그치? 예, 작은 것에도 괴로워함. 네,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바람은 부정적인 거죠. 예, 화자를 괴롭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가 되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몸을 해야지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정적 마음이 될 거야. 그쵸? 예, 긍정적. 우리가 보통 별을 노래한다? 어떤 순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자, 죽어가는 걸 사랑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죽어가는 것은 희생당한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희생당한 것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역시 의지적 태도, 의지를 보이고 있죠. 자, 나한테 주어진 길.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 그래? 운명. 애니즘 본 사람들은 좀 많이 들었죠? 이게 뭐라고 하더라? 고래와 기미노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애니메이션 나오죠. 그치? 이네 운명이다. 이런 것들. 그치? 애니즘 안 보나? 잘 몰라요? 예, 그렇지. 보통 한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대사가 있었어. 자, 나한테 주어진 길, 운명입니다. 걸어가야겠다.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의지적 태도입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위에서 이 바람은 뭐라고 그랬어? 부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별은 뭐라고 그랬어? 순수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가 어떻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럼 지금 상황이 좋아, 나빠? 괜찮아? 네. 좋아? 아니요. 나쁘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 현실 인식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화자가 느끼는 현실은 부정적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뭘 소망하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게. 이거를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살고 싶은,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질문. 엄썸? 자, 시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이게 정서외 표현기법 찾아가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 정서외 표현기법 찾아서 그래서 이 시적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거 찾아주면 끝. 질문. 괜찮습니까? 두 번째 작품 볼까요? 복효근의 겨울숲. 이제 복근이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그치? 여러분들 복근 있죠? 없니? 준서야 복근 있어? 어느 정도는. 복근, 오, 어느 정도는? 요이, 근자감, 수아는 복근 없니? 네. 있지? 야, 사람이 복근이 없으면 이거 못 움직여요. 다 근육이 있으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이 차이지. 그죠? 사람 다 근육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근육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예. 근데 왠지 많을 것 같아. 예. 자, 시적 대상은 겨울숲입니다. 그럼 이 겨울숲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가, 왜 그런 생각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표현기법 찾아가면은 되겠다. 자, 보자.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루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자, 그대가 뭘로?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자, 새들을 떠나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벌써 이 그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의 시적 의미를 판단할 때는 그냥 긍정, 부정, 요렇게만 놔도 문제 충분히 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대는 부정적 상황이 있어요. 부정적 상황에 처함. 새들도 떠나고 그대가 한 그룹 헐벗은 나무로 흔들리고 있을 때 나도, 자, 표면적 화자가 있네. 표면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도 헐벗은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뭐뭐 하겠다. 의지죠, 의지. 자, 나도 헐벗은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로 그대 곁에 서겠다. 그래서 그대한테 뭐가 되고 싶어요? 위로와 위안이 되고 싶다는 얘기구만. 네. 이해되심? 계속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그럼 수아야, 눈보라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쁜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네. 아무도 이 눈보라 멈출 수 없고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당연하죠. 예. 역지사지가 안 돼. 역지사지 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걔가 될 수는 없죠. 예. 나 또한 그대가 될 수 없어.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지금. 어쩌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맞는 일뿐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위로와 위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죠? 나의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잖아. 너 대신 내가 아플 수 없잖아. 너 코로나 걸렸다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 지난주에 소율이 보강하면서 나는 선생님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 했는데 바로 다음날 걸려가지고 말이 씨가 돼서 뭐 그렇게 몸은 아프진 않았는데 목이 너무 아팠어요. 목 째주는 줄. 예? 진짜 하루 완전 목 진짜 평생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야. 근데 또 하루 지나니까 또 안 아프더라고. 그 다음부터 계속 기침 나요. 아직도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어. 짜증나. 백신 맞아야 됩니다. 약발 떨어지니까 바로 걸리네. 짜증나. 자연 항체, 자연 면역은 한 3개월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백신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간다고 그래. 다음 달에 백신 맞으러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어쨌든 나의 한계가 좀 드러나 있죠. 그러면서도 눈보라를 그대와 나누어 만난 일부. 그쵸? 괴로울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뭔가 깨달음이 나온다. 뭔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너 위로해 주려고 내가 눈보라 같이 받아줄게 했는데 그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보라! 그대로 하여 그대 쪽에서 불어오는 눈보라를 내가 견디다. 요게 깨달음이죠. 그치? 내가 위로해 주려고 내가 위안이 되어 주기 위해서 같이 눈보라를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대가 나한테도 위로와 위안이 되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 자, 그리하여 이 언땅 속에서 언땅 역시 부정적인 상황이네. 언땅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며 자,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누는 것은 뭡니까? 위로 위안.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 1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들도 떠나고, 그치? 아마 겨울인 것 같아. 잎사귀가 없으니까. 빈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아있을 만무하죠? 그런데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보라! 어느샌가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그치?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볼 때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치? 서로 위로와 위안이 되었죠? 그러면서 눈보라를 견뎠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 와우! 내 혼자 위로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위로 위안이 되는구나. 눈보라를 우리가 같이 견디고 있구나 했는데 보니까 수많은 그대와 또 수많은 나를 사람들은 숲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이 숲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견디는 존재들. 그치? 뭐를 위해서? 새들을 위해서. 새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래서 겨울 화자가 제목을 이 시인이 겨울 숲이라 했구나. 아마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시인은 처음 겨울 숲을 봤을 때 앙상한 나무를 보고 와 되게 삭막하고 살벌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본 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나무 두 그루가 서로 위로와 위안이 되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숲이었어. 이해되죠? 이렇게 조금씩 어떤 이미지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숲을 보고 화자가 깨달은 거죠. 서로 어려움을 서로 견디고 나누고 있구나. 자, 1번 가와나의 표현상 공통점. 자, 요런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요? 우리가 방금 나를 봤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있으면 가에 가서 찾으면 되겠죠. 1.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자, 있었니? 표면적 화자 있네. 나의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건 서정시입니다. 서정시는 뭐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게 서정시거든.
자, 맞고, 나 맞고. 자, 그러면 가에도 표면적 하자가 있어요? 네. 있네. 괴로워했다.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네요. 1번 맞는 게 되겠지. 자, 2번, 3번, 4번, 5번도 확인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사치답을 찾는 거야.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2번, 공간과 이미지 활용하여 없어요. 3번, 어조의 급격한 변화 없어요. 자, 어조는 뭐냐면 말투야, 말투. 말투 안 달라졌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자, 4번,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없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을 통해, 자, 요거는 있죠? 비슷한 문장 방식 봐라. 보라 어느새가 어쩌고 또 뒤에 또 위에도 보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라 그대로 있어요. 자, 있으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야지.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한다?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는 얘기죠. 뒷부분이 틀렸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님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확인을 해봅시다. 어디 갔냐? 자, 가, 나, 시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입새는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 가의 입새가? 자, 과거를 회상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괴로움의 이유죠. 1번 아니고 2번 가의 바람은 화자의 내적 고뇌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자, 바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적 고뇌 연결되는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정보 확인. 나의 눈보라와 유사하고 자, 나의 눈보라는 부정적인 요소였죠? 그러면 나의 눈보라가 화자의 내적 고뇌인가? 난 잘 모르겠다. 모를 때는 보류. 자, 세 번째. 가의 모든 죽어가는 것은 화자가 애정을 보이는 대상. 그렇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음과 사랑해야지. 애정을 보였죠? 그 다음에 뒤에 확인. 나의 그대와 유사하군. 그러네? 그치? 예. 그대도 애정의 대상이잖아.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4번 가의 오늘 밤은 화자가 처한 현실 힘겨운 현실을 의미한다는 점 나의 어떤 거에서 맞죠? 왜? 오늘 밤에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부정적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5번 가의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 수과 유사 맞네. 자, 그러면 답 1번이네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지. 이게 문제 푸는 방식,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국어는 정답 찾는 거 아니야. 근사치답 찾는 거야. 그쵸? 문제 방향이 던져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의미를 따갖고 와서 여기다 다 넣고 비교 판단을 해줘야 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3번 문제입니다. 요런 유형을 포인트 문제라고 그래요. 포인트. 자,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보기. 하늘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하늘은 어떤 도덕적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자, 니은에서 하늘을 끝끝내 하늘을 우러러 새들을 기다리고 있어. 이때 하늘은 뭘까? 계절? 봄? 이것쯤 되려나? 자, 1번. 기억에는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의지 아니지요. 예, 기억은 뭐였어? 어떤 도덕 기준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어요. 2번. 기억에는 자연과 동화 아니고 3번. 기억에는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많네. 니은에는 희망을 잃자고 인내하는 의지. 예, 버티는 거죠? 그쵸? 전문 용어로 존버. 맞네. 자, 네 번째, 기억에는 외부의 세계와 소통 아닙니다. 다섯 번째, 기억에는 무기력한 삶 극복 아닙니다. 있는 거는, 남는 거는 3번밖에 없구나. 질문. 음서 좋습니다. 여기까지였군요. 자, 질문하세요. 전체 질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를 읽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앞으로 시 공부할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 그리고 이미지 정리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